초겨울의 해가 짧아지기 시작한 강원도 동해안의 어느 오후였다. 학교 정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자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7살. 민준이는 또래보다 유난히 하얀 얼굴에 겁이 많은 아이였다. 교문 밖으로 나온 아이가 나를 발견하자마자 지은 표정은 반가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그리고 원초적인 공포였다. 할머니. 민준이가 다급하게 내 손을 낚아챘다. 아이의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배어나오는 식은땀이 내 손등을 축축하게 적셨다. 빨리요, 할머니. 숨어야 해요. 제발요. 아이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나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근처 상가 건물의 1층 복도로 뛰어들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복도 끝에 있는 청소도구함이 딸린 낡은 화장실로 들이닥쳤다. 민준이는 익숙한 듯 나를 도구함 안쪽으로 밀어넣고는 녹슨 철제 문을 닫고 안에서 걸쇠를 걸었다. 달카하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어둠이 순식간에 우리를 삼켰다. 좁디 좁은 청소도 구함 안은 락스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젖은 대걸레에서 나는 비릿한 물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민준아, 도대체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응. 나의 물음에 아이는 검지를 제 입술에 갖다 대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확장되어 있었다. 쉿. 할머니 소리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기 좀 보세요. 민준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도구함 문 아래에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틈이 있었다. 그 틈으로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나도 아이를 따라 쭈그리고 앉아 문틈 밖을 내다보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뚫고 들어왔지만 지금 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찢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사냥감이 숨통을 끊기 전 포식자가 천천히 거리를 좁혀올 때 내는 위협적인 경고음 같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쿵쾅거렸다. 민준이는 내 품으로 파고들며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아이의 심장박동이 내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문틈 사이로 시야에 들어온 것은 선명한 핏빛이었다. 회색빛, 낡은 타일 위로 붉은색 하이힐 한 켤레가 나타났다. 그 붉은색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이질적이어서 마치 누군가가 바닥에 붉은 페인트를 쏟아부은 것만 같았다. 구두 굽은 높고 날카로웠다. 그 구두의 주인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또각, 멈춤, 또각. 구두는 화장실의 첫 번째 칸 앞에서 멈췄다. 끼익, 경첩이 녹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쾅 하고 문이 닫혔다. 그리고 다시 발소리가 이어졌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 붉은 구두의 주인은 짐승을 모는 사냥꾼처럼 화장실 칸 하나하나를 뒤지고 있었다. 나는 그 구두를 알고 있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다. 지난주 내 아들 상호의 생일 파티에서 며느리 소연이 신고 있었던 바로 그 구두였다. 그녀가 상우 씨를 위한 특별한 날이라며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다던 그 매혹적이면서도 섬뜩한 붉은색 구두.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우리 아들 여기 있니? 소연이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빵집에 온 손님에게 갓 구운 단팥빵을 권할 때처럼, 혹은 남편 상우의 넥타이를 메어줄 때처럼 감미로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이면에 숨겨진 칼날 같은 차가움이 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목소리는 사랑을 담은 부름이 아니라 숨어있는 먹잇감을 꿰어내려는 뱀의 속삭임이었다.
엄마가 다 아는데 우리 민준이 친구랑 숨바꼭질하는구나. 나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민준이가 내 품 안에서 경련하듯 떨었다. 아이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입을 내 손으로 막았다. 내 손바닥에 닿은 아이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뜨거운 눈물이 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붉은 구두가 점점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숨어있는 청소도구함 바로 앞에 멈춰섰다. 문틈으로 들어오던 한 줄기 빛이 구두의 그림자에 가려져 사라졌다. 우리는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혔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폐 속의 공기가 다 타버린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가 서 있었다. 문고리를 잡고 있을까? 아니면 귀를 문에 대고 우리의 숨소리를 엿듣고 있을까? 정막, 그 끈적하고 무거운 침묵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벨 소리가 울렸다. 소연의 휴대폰이었다. 문 밖에서 작게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아, 진짜. 타이밍하고는 방금 전까지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신경질적이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상우 씨, 나 지금 마트지. 응, 민준이 간식 사러. 금방 갈게. 거짓말. 너무나도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다. 통화를 하면서 붉은 구두는 서서히 멀어져 갔다. 또각, 또각, 또각.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10분은 더 나는 민준이를 안고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 좁고 어두운 도구함 속에서 아이의 떨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나는 생각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바다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로 평화롭기만 했던 우리 집에 이 낯선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내 이름은 이순옥, 올해 62이다. 나는 강원도 해안가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다. 이곳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짠, 내 섞인 바람을 맞으며 자라고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든다. 나는 30년 전 남편을 동해의 거친 파도에 잃었다. 태풍이 몰아치던 밤 배를 지키겠다며 나갔던 남편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내 곁에는 5살 배기 아들 상우만 남겨져 있었다. 젊은 과부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빵 굽는 기술뿐이었다. 나는 항구 근처 오래된 상가, 건물 한 귀퉁이에 바다 베이커리라는 간판을 걸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들어설 때도 나는 투박하지만 정직한 맛을 고집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밀가루를 반죽하고 팥을 삶고 소보로를 만들었다. 내 손은 밀가루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아들 상우를 키워냈다. 상우는 바다를 싫어했다. 아비를 집어삼킨 바다가 원망스러웠던 것인지 아니면 바닷바람에 갈라진 내 손등이 안쓰러웠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가는 대신 내 곁에 남아 제빵 기술을 배웠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랑 빵 굽는 게 좋아. 말수가 적고 속이 깊은 아이였다. 또래 친구들이 도시로 떠나고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길 때도 상우는 묵묵히 오븐 앞을 지켰다. 갓 구운 빵이 나올 때마다 번지는 고소한 버터향. 그것이 우리 모자의 유일한 행복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그렇게 잔잔한 호수 같던 우리 삶에 돌을 던진 것은 2년 전 봄이었다. 소연 씨가 처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던 날을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이었다. 딸랑 하고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들어온 그녀는 마치 봄바람 그 자체 같았다. 여기가 이 동네에서 빵이 제일 맛있다면서요?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긴 생머리를 높게 묶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시 사람 특유의 세련됨이 묻어 있었지만 깍쟁이 같은 느낌은 없었다. 그녀는 상우가 만든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다. 세상에
저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빵 처음 먹어봐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 밝고 구김살 없는 태도. 상우는 난생 처음으로 빵 반죽을 하다가 얼굴을 붉혔다. 나는 아들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30년 가까이 잿빛 같던 아들의 세상에 총천연색 물감이 번지는 순간이었다. 소연 씨는 자주 가게를 찾았다. 때로는 꽃을 사들고 와서 삭막한 가게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할 때 카운터를 봐주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5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다. 전 남편과는 사별했다고 했다. 교통사고였어요. 민준이 아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털어놓던 날, 상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듯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내가 죽고 나면 혼자 남을 아들이 걱정스러웠는데 이제 짝을 찾았구나 싶어 밤마다 감사 기도를 올렸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성당에서 파도 소리에 축복을 받으며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 씨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벽해졌다고,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불행은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된 집에 곰팡이가 피듯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왔다. 며느리 소연은 흠잡을 데 없는 여자였다. 그녀는 내 낡은 집을 리모델링했다. 칙칙했던 벽지를 화사한 크림색으로 바꾸고 베란다에는 허브 화분을 가득 채웠다. 아침이면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올라왔고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녀는 나에게도 깍듯했다. 어머님,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쉬세요. 가게 일도 제가 도울게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했다. 순옥 씨는 좋겠어. 며느리가 아주 야무지고 싹싹해.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어.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 든다. 민준이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제법 활발한 아이였다. 내게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선물하며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어주던 아이였다. 나는 그런 민준이를 친손자 이상으로 아꼈다. 주머니엔 항상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넣어 다녔다. 어느 날이었다. 가게에서 갓 구운 따끈한 소보로 빵 하나를 봉투에 담아 민준이에게 건넸다. 우리 강아지, 학교 다녀오느라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빵을 집으려던 찰나 부엌에서 소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는데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민준이의 손에서 빵을 빼앗았다. 어머님, 탄수화물은 안 돼요. 민준이 아토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먹으면 저녁밥 안 먹어요. 그녀는 빵 대신 깎아놓은 사과 접시를 내밀었다. 사과는 자로 큰 듯이 완벽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깎여 있었다. 자, 민준아, 비타민 섭취해야지. 엄마가 말했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소연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과를 집어들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위화감을 느꼈다. 아토피? 민준이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시어머니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입을 다물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소연은 민준이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입는 옷, 읽는 책, 보는 TV 프로그램,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민준아, 그 친구는 말이 너무 거칠어. 그런 아이랑 어울리면 너도 나쁜 물 들어. 엄마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녀는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했다. 그 말 앞에서는
그 어떤 반박도 허용되지 않았다. 민준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집 안에서 발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걸어 다녔고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다. 5살 아이의 생기발랄함은 거세되었고 그 자리에 눈치 빠른 어른의 영혼이 들어앉은 것 같았다. 어느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민준이가 물컵을 잡으려다 미끄러뜨렸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보통의 아이라면 아 뜨거워하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민준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얼굴이 핏기가 싹 가실 정도로 하얗게 질렸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치울게요. 아이는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주우려 했다. 나는 기겁하며 아이를 말렸다. 아이고, 민준아, 손 다친다. 할미가 치울게. 가만 있어. 그때 소연이 식탁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꼿꼿이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차가운 시선, 마치 불량품을 바라보는 듯한 그 건조한 눈빛이 나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어머님, 놔두세요.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는 책임을 져야죠. 아니, 애가 다치게 생겼는데 무슨 책임 타령이니.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소연은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을 지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얼굴에 더 씌웠다. 어머, 제가 너무 엄격했나요? 민준이가 다칠까봐 저도 모르게.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그녀는 능숙하게 빗자루를 가져와 유리 조각을 쓸어 담았다. 그리고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우리 아들, 엄마가 아끼는 컵이었는데 속상하네. 민준이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엄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이는 움츠러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청소도 구암 사건이 터진 것이다. 화장실에서 나온 우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민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나는 아이를 업다시피 하여 빵집이 아닌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해질녘의 바닷바람이 차가웠다. 벤치에 앉혀놓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우유를 사서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민준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랑 단둘이 있잖아. 말해보렴. 엄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니? 민준이는 우유병을 쥔 채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둑이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엄마가 저를 감시해요. 감시라니. 학교 앞에도 학원 앞에도 엄마가 항상 있어요. 차 안에 숨어서 저를 지켜봐요.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뭘 먹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어제는 친구가 그랬어요. 어떤 아줌마가 저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봤다고.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나 할머니한테 이 얘기하면 저를 아주 먼 곳으로 보내버릴 거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엄마가 저를 죽일 것 같아요. 7살 아이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훈육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학대였고 관계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껴안았다. 걱정 마라.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데도 안 보내. 절대로.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애미냐. 어머님, 어디세요? 민준이가 아직 집에 안 와서요. 학교 끝난 지가 언젠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영락없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그 붉은 구두를 신고 우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 그래. 내가 민준이 데리고 바다 구경 좀 왔다. 빵집에 들렀다가 가마. 아, 그러셨구나. 다행이네요.
그럼 저녁 준비해 놓고 기다릴게요. 조심히 오세요, 어머님. 전화를 끄는 내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아들 상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라는 연극 무대 뒤에 어떤 괴물이 살고 있는지 밝혀내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을 쳤다. 댕, 댕, 무거운 종소리가 바다의 파도 소리와 섞여 집안을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다. 민준이는 내 방 침대에서 지쳐 잠이 들었다. 아이의 잠든 얼굴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 철컥, 상우가 들어왔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에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하루 종일 오븐 열기 앞에서 씨름했을 아들의 얼굴은 땀과 피로로 젖어 있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고생했다. 어서 씻고 자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은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우야, 잠깐 앉아봐라. 내게 할 말이 있다. 나의 비장한 목소리에 상우는 의아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물을 한 잔 마시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슨 일인데요? 가게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아니면 민준이 문제예요? 그래, 민준이 이야기다. 그리고 내 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민준이가 청소 도구함으로 나를 끌고 들어갔던 일. 아이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던 모습. 그리고 문틈으로 보았던 붉은 구두와 소연의 섬뜩한 목소리까지. 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공포를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려 했었다. 민준이가 그러더라. 제 엄마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친구들에게까지 캐묻고 다니고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멀리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더라. 상우야, 이게 정상이냐? 애가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까지 눈치를 본다. 내 말이 이어질수록 상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으나 점차 곤혹스러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짜증으로 변해갔다. 그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상우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엄마가 민준이 아끼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소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본 게 있다니까. 그 붉은 구두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니? 그건 오해예요. 상우가 내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에는 나에 대한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소연이가 전 남편, 지훈 씨를 그렇게 잃었잖아요. 사고로 갑자기 떠나보냈으니 하나 남은 민준이한테 집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요. 분리불안 뭐 그런 거요. 정신과 의사도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소연이가 더 힘들어해요. 아들의 말은 차가운 바닷물처럼 내 가슴에 끼얹어졌다. 그는 아내가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다. 상처 입은 영혼이라 과잉보호를 하는 것뿐이라고. 내 눈앞에서 벌벌 떨던 손자의 공포는 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니다, 상우야. 그건 보호가 아니야. 그 눈빛은. 그만하세요. 상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큰 소리에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효자였던 아들이 나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때였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소연이었다. 그녀는 상아색 실크 잠옷을 입고 서 있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그녀는 맨발로 거실 바닥을 딛고 있었다. 그녀의 큰 눈에는 이미 그렁그렁한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언제부터 저기에 서 있었던 걸까? 여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소연은 천천히 상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슬프고 가련해 보였다. 어머님, 제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상우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소연은 상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저는 그냥 민준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지훈 씨한테 미안하지 않게 정말 완벽하게 키워서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민준이가 저를 무서워한다니 저는 죽어야 해요. 아니야, 소연아. 내 탓 아니야. 엄마가 오해하신 거야. 울지 마. 상우는 아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엄마, 보셨죠?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제발, 저희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연의 흐느낌, 소리 사이로 그녀가 살짝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상우의 어깨 너머로 마주친 그녀의 눈, 눈물 젖은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갑고 기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보았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완전히 그녀의 편이라는 것을. 나는 비틀거리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위로 소리가 마치 나를 향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철창이 둘러쳐진 감옥으로 변했다. 며칠 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소연은 밝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우리 가게랑 집에도 보안 시스템을 좀 강화해야겠어요. 보안 업체에 연락해뒀어요. 보안 시스템, 내가 되물었다. 네, 도둑도 걱정되고 민준이가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생길까 봐요. 그녀의 명분은 완벽했다. 상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그날 오후 기사들이 들이닥쳐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 거실 구석, 복도, 현관, 심지어 부엌까지 작은 카메라 렌즈들이 집안을 내려다보았다. 붉은색 작동 표시등이 깜빡일 때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보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시였다. 소연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는 더욱 교묘하고 세밀해졌다. 소연은 거실 탁자 위에 두꺼운 가죽 양장 노트를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우리 가족 행복 계획표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냐? 우리 가족 스케줄러예요. 서로 일정을 공유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노트를 펼친 나는 경악했다. 거기에는 민준이의 학교, 학원 시간표뿐만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적혀 있었다. 6경, 기상 및 아침 준비, 10영, 시장 보기, 콩나물, 두부, 14영, 오븐 점검, 15:30 낮잠. 심지어 내가 시장을 보는 시간, 낮잠을 자는 시간까지 그녀가 정해놓은 것이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내가 로봇도 아니고. 어머님,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제가 안심하고 민준이 케어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내 말을 막았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숨 막혀갔다. 그녀는 모든 물건의 위치를 정해두었다. 양념통은 가나다 순으로, 수건은 색깔별로 각을 맞춰 접어야 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어김없이 그녀의 손길이 닿아 원상 복구되었다. 문손잡이는 지문 하나 없이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머리카락 한 올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 완벽함은 폭력이었다. 무언의 압박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민준이는 더욱 위축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가끔 내가 방에 들어가 간식을 주려 하면 소연이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 문을 가로막았다. 어머님, 민준이 공부 시간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내 집에서 내 손자를 만날 수 없는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던 어느 날 밤이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뒤척이고 있었다. 소연이 설치한 CCTV의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짐승의 눈처럼 번뜩였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목이 말라 물이라도 마실까 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딛고 거실로 나갔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때였다. 화창, 날카로운 파여름이 정적을 찢었다. 그것은 컵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크고 무거운 것이 부서지는 폭발적인 소리였다. 소리는 욕실 쪽에서 들려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여 욕실 쪽으로 다가갔다. 욕실 문틈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헉, 헉, 고통에 찬 신음소리. 아니, 분노를 억누르는 듯한 짐승 같은 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문을 아주 살짝 밀었다. 경첩이 소리를 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문이 열리고 거울 속의 광경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세면대 위에 대형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파편들이 세면대와 바닥에 흩어져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소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오른손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친 것 같았다. 붉은 선혈이 하얀 세면대 위로 번져나가며 기괴한 추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가 거울 속에 비친 깨진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며 중얼거리는 말이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 닥치라고. 그녀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듯 했다가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마치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지훈 씨, 당신이 혼자 넘어진 거야. 발을 헛디딘 거라고 계단에서. 그래, 계단에서 미끄러진 거야. 내가 민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손을 뿌리쳤을 뿐이야.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 했다. 지훈 씨, 그녀의 전 남편. 2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계단을 말하고 있었다. 내가 민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늙은 여자가 눈치를 챘어. 민준이도 입을 다물어야 해. 아무도 알면 안 돼. 내 완벽한 가정 망칠 수 없어. 소연이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몸을 흔들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다. 죄의식과 광기에 사로잡힌 악귀였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가 없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 화살이 우리 가족, 나와 민준이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욕실 바닥에 떨어진 거울 조각 하나가 내 발에 밟혀 바스락 소리를 냈다. 소연의 중얼거림이 뚝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깨진 거울 틈 사이로 피에 굶주린 듯한 그녀의 눈동자가 나와 마주쳤다. 어머님? 나와 눈이 마주친 찰나 소연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와 살기로 번득이던 그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짐승처럼.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허공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 당혹감은 1초도 채 가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더니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그 모습은 기괴했다. 아직 눈가에는 광기가 서려 있는데 입술만 웃고 있는 부조와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수십 개로 분열되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어머님. 놀래라.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다. 방금 전까지 피 묻은 손으로 거울을 깨부수고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너 그 손, 그리고 방금 한 말, 내 목소리는 덜덜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소연은 재빨리 수건을 가져와 피 흐르는 오른손을 감쌌다. 하얀 수건에 붉은 꽃이 순식간에 피어올랐다. 아, 이거요? 제가 악몽을 꿨나 봐요. 너무 무서운 꿈이라서. 저도 모르게 잠결에 그만. 악몽이라고? 네가 민게 아니다라고 했잖니. 지훈 씨가 계단에서 어머님, 소연이 내 말을 뚝 잘랐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미소는 그대로인데 눈빛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다. 꿈이라니까요. 요즘 민준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헛소리를 했나 봐요. 잊어버리세요. 노인네가 밤잠 설치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비릿한 피냄새와 고급 바디로션의 달콤한 향기가 뒤섞여 역겨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며 나직하게 그러나 내 귀에 똑똑히 들리도록 덧붙였다. 쓸데없는 상상은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잠꼬대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자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 남편이 죽던 순간을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 아들 상우와 손자 민준이가 살인자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동해의 해가 붉게 떠오르기도 전이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상우와 소연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을 때 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상우야, 나 오늘 춘천에 좀 다녀오마. 이 종사촌 언니가 많이 편찮다고 해서 가봐야겠다. 며칠 걸릴 수도 있어. 상우는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갑자기요?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야. 가게 바쁜데 신경 쓰지 마라. 그때 소연이 빵에 잼을 바르다 말고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길이 내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내 거짓말을 간파하려는 듯 집요한 시선이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의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경고를 나는 읽을 수 있었다. 허튼 짓 하지 마세요. 나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하지만 춘천행 버스를 타지는 않았다. 대신 나는 택시를 타고 시내 외곽의 오래된 다방으로 향했다. 항구 다방. 30년 전 내 남편이 살아생전 즐겨 찾던 곳이자 지금은 은퇴한 그의 친구 최 반장이 소일거리 삼아 바둑을 두러 오는 곳이었다. 오전에 다방은 한산했다. 구석 자리,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 최 반장이 앉아 있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눈매는 현역 형사 시절처럼 매서웠다. 아니, 재수 씨가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시오? 나는 주위를 살피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놓았다. 민준이의 공포, 소연의 기이한 통제, 그리고 어젯밤 욕실에서의 자백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반장의 미간은 깊게 패였다. 그는 다 피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며느리가 전 남편 죽음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했다 이거지? 나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봉투를 꺼내 밀었다.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이었다. 아주버님, 부탁드려요. 경찰에 신고하기엔 증거가 없어요. 상우는 제 말을 믿지도 않고요. 소연이 전 남편 김지훈 씨라고 했어요. 2년 전에 죽었다는데 정말 사고였는지 그것만 좀 알아봐 주세요. 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최 반장은 돈 봉투를 보더니 혀를 찼다. 돈은 됐소. 친구놈 아들 일인데 내가 모른 척할 수 있나.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다방 구석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타닥거리는 바둑돌 소리가
내 심장 박동 소리와 엇박자를 이루며 신경을 긁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최 반장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짧게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전화를 끊고 나를 불렀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재수 씨, 이거 영 찜찜해. 무슨 일입니까? 김지훈 씨, 2년 전 대구 수성구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사망했어. 사인은 계단 실족사. 뇌진탕이야. 그런데 사건 종결이 너무 빨랐더군. 부검도 없이 유족. 그러니까 며느리의 뜻대로 바로 화장했어.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당시 담당 형사 말로는 현장이 너무 깨끗했답니다. 보통 사람이 계단에서 구르면 어수선해야 하는데 마치 누군가 청소를 한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다고. 최 반장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내밀었다. 대구야, 직접 가보겠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만약 재수 씨 말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나는 메모지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가야죠. 내 손자가 위험한데 지옥이라도 가야죠. 대구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나는 차창밖 풍경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다. 그 계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오후 늦게 대구 수성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최 반장이 준 주소는 고급 타운하우스였다. 하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가족이 살고 있는지 마당에는 아이들의 자전거가 놓여 있었다. 나는 대문 앞을 서성였다.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막막함에 돌아설까 하던 찰나 옆집 담벼락 너머에서 물 호스 소리가 들렸다. 백발을 곱게 빗어 넘긴 할머니 한 분이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누구슈? 아, 저는 저 옆집. 예전에 살던 소연이네 먼 친척입니다. 연락이 끊겨서 찾아왔는데 이사를 갔나 보네요. 소연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혐오감. 아, 그 댁 시어머니 되시는가? 이사 간 지 2년 됐지. 남편 죽고 바로 떠났으니까. 할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문 빗장을 열어주었다. 들어와서 차나 한잔해요. 안 그래도 그 집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려서. 우리는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았다. 할머니의 이름은 최 씨라고 했다. 그녀는 차가운 보리차를 내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가 듣기라도 할까봐 겁을 내는 눈치였다. 그 새댁 소연이 말이야. 얼굴은 참 곱게 생겼는데 소름 끼치는 구석이 있었어. 소름이요? 그래. 겉으로는 아주 완벽했지. 남편 내조 잘하고 애 옷도 항상 백화점 브랜드만 입히고. 근데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났어. 이 동네 담벼락이 낮아서 다 들리거든. 최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췄다. 남편인 김 선생, 참 점잖은 양반이었는데 죽기 몇 달 전부터 얼굴이 흑빛이었어.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내가 숨이 막힌다고, 애를 잡는다고,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애를 절대 안 내줄 거라고 협박한다고. 내 짐작이 맞았다. 소연의 집착은 그때부터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최 할머니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그날따라 싸움 소리가 엄청 컸어. 김 선생이 고함을 질렀지. 당신은 미쳤어. 애 엄마 자격 없어. 정신병동에나 가. 라고. 그리고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군. 조용해졌다고요. 그래. 쥐 죽은 듯이. 보통 사람이 다치면 신음소리라도 나야 하잖아.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 그러고 한참 있다가 119가 왔지. 경찰은 실족사라고 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 최 할머니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다음날 아침에 경찰차 와 있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새댁이 말이야.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더라고. 남편이 죽었는데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치우고 있었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게 사람인가?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등골을 타고 얼음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소연은 슬퍼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무대에서 오점을 지우고 있었던 것이다. 낙엽을 쓸어내듯 남편의 죽음도 정리해버린 것이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나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최 반장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내 며느리는 살인자다. 그리고 다음 타겟은 내 아들과 손자가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저물어 어둠이 깔려 있었다. 강원도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의 풍경은 소름 끼치도록 평화로웠다. 노르스름한 간접 조명 아래 소연이 소파에 앉아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민준이는 그녀의 옆에 바짝 붙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안기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나를 본 소연이 책을 덮으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언니분은 좀 어떠세요? 그 천연덕스러운 연기. 대구에서 들었던 끔찍한 진실과 눈앞의 평화로운 모습이 겹쳐지며 구역질이 올라왔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대답했다. 그래. 생각보다 괜찮아져서 일찍 왔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상우가 오기를 기다렸다. 밤 11시 상우가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왔다. 나는 그가 씻고 나오길 기다렸다가 소연이 잠시 방에 들어간 틈을 타 상우를 부엌으로 불렀다. 부엌 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아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상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나는 대구에서 알아낸 모든 것을 쏟아냈다. 소연의 전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다 죽었다는 것,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소연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심까지. 엄마, 또 그 소리예요. 상우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대구까지 가셨어요. 진짜. 왜 그러세요? 남의 집 뒷조사나 하고 다니시고. 소연이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상우야. 이건 뒷조사가 아니라 생존 문제야. 그 여자가 지 남편을 밀어 죽였다고. 내가 그 다음이 될 수도 있어. 그만하세요. 상우가 탁자를 내리쳤다. 소연이는 피해자예요.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라고요. 엄마까지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다, 상우야. 내가 어젯밤에 들었다니까. 욕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걸 그만하시라니까요. 상우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사랑에 눈이 먼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것인지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나는 절망했다. 그때였다. 잠긴 줄 알았던 부엌 문이 끼익하고 열렸다. 거기에 소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물컵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던 걸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상우 씨,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쨍그랑. 그녀의 손에서 물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의 파멸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소연아. 상우가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다.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끔찍한 누명을. 흑흑,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아. 차라리 내가 죽을게. 내가 죽으면 믿어주실 거예요?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손목을 긋는 시백을 했다. 상우가 기겁하며 그녀의 손을 낚아챘다. 안 돼. 소연아, 진정해. 엄마가 잘못 아신 거야. 내가 믿어. 나는 너 믿는다고.
상우는 울부짖는 소연을 품에 안고 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들이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을 보는 눈빛이었다. 엄마, 당장 나가세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요? 나가시라고요.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소연은 상우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상우의 어깨 너머로 눈물 젖은 그녀의 얼굴이 나를 향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인매가 싸늘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졌어. 이 남자는 내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 끝장이야. 나는 부엌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처럼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아들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 집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전장이 되었다. 총성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둥둥 떠다녔다. 상우는 나와 소연 사이에 깊게 패인 골을 메워보려 애썼다. 그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날씨 이야기를 하거나 뉴스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 노력은 번번이 싸늘한 침묵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났다. 소연은 철저하게 나를 배제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우아하게 잼을 바르며 선전포고를 했다. 어머님, 이제 민준이 픽업은 제가 할게요. 빵집 일도 바쁘신데 늙으신 몸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죄송해서 못 보겠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 나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상우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고 다시 입을 다물었다. 아들은 지쳐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의 얼굴은 며칠 새십 년은 늙어 보였다. 나는 아들을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임을 알지 못한 채 민준이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가끔 거실을 지나가는 아이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소리를 죽여 걸었고 나와 눈이 마주치려 하면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소연의 철저한 교육, 아니 세뇌의 결과였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정막이 감돌았다. 소연은 민준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끊임없이 속삭였다. 많이 먹어, 우리 아들. 그래야 튼튼해지지.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지. 그녀의 시선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하지만 상우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고개를 돌릴 때면 그녀의 눈빛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꽂혔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며느리의 온기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를 노려보는 맹수의 눈, 사리로 번득이는 눈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녀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이 숨막히는 긴장은 오래갈 수 없다. 곧 무언가가 터질 것이다. 사건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밤이었다. 거센 파도 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바람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던 새벽 이시였다. 나는 선잠에 들어 뒤척이고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깊이 잠들지 못한 지 오래였다. 그때 거실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달각 현관문의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딛고 방문에 귀를 대었다. 복도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급박했다. 빨리 움직여, 민준아. 신발 신어. 우리 모험 떠나는 거야. 모험? 민준이의 잠긴 목소리가 들렸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엄마? 밖은 깜깜해. 나 졸려. 할머니랑 아빠한테 인사하고. 쉿, 조용히 해.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가 다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아빠랑 할머니는 우리를 이해 못해.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 그러니까 몰래 가야 해. 동화 속 주인공처럼 도망가는 거야. 자, 빨리. 싫어. 안 갈래. 할머니,
아빠. 민준이가 울먹이며 저항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읍하고 입이 막히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질질 끌려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들이닥쳤다. 거기서 안 돼. 나는 맨발로 아스팔트 바닥을 뛰어내려갔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다. 마당 앞 도로에는 상우가 빵 배달용으로 쓰는 하얀색 스타렉스 승합차가 시동을 건 채 서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소연이 뒷좌석에 민준이를 억지로 밀어넣고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차문을 잡고 버둥거렸다.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의 비명이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소연이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씩 웃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얀 치아가 섬뜩하게 빛났다. 쾅!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쳤다. 소연은 운전석에 뛰어올랐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포효했다. 안 돼, 민준아. 내가 차에 다다르기도 전에 승합차는 급발진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매연을 남기고 차는 어둠 속으로 해안도로의 굽이진 길로 사라져버렸다. 붉은색, 믿은, 왜 있던 이 마치 악마의 눈처럼 멀어지다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스팔트를 내리쳤다. 상우야, 상우야. 나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뛰어들어가 상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일어나, 상우야, 큰일 났다. 상우는 부시시한 눈으로 방문을 열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새벽에. 소연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갔다. 내 차를 타고 도망갔어. 빨리. 네? 그게 무슨. 상우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있다가 내 창백한 얼굴과 맨발, 그리고 열려진 현관문을 보고 사태를 파악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설마. 그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았다. 손이 너무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다. GPS. 차에 GPS가 있어요. 배달 때문에 달아놓은 거. 그가 앱을 실행시켰다. 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차는 이미 시내를 벗어나 북쪽으로, 인적이 드문 해안 절벽 쪽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이 여자 미쳤어. 거긴 길이 험한데. 상우는 외투를 걸칠 새도 없이 내 손을 잡고 뛰었다. 우리는 내 낡은 소형차에 올라탔다. 상우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며 엑셀을 밟았다. 네, 유괴예요. 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아니요, 제 차를 훔쳐서. 위치는 7번 국도 북단 화진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요. 전화를 끄는 상우의 손이 핸들을 부러뜨릴 듯 꽉 쥐고 있었다. 밤의 해안도로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길. 왼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오른쪽은 검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차 안까지 들려왔다. 젠장. 상우가 욕설을 내뱉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바보였어. 엄마 말이 맞았어요. 소연이가 이상하다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내가 민준이를 위험에 빠뜨렸어. 아들의 흐느낌이 좁은 차 안을 채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아니었다. 우리는 속도를 높였다. 휴대폰 화면 속에 붉은 점이 멈췄다. 그곳은 지도상의 길조차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낭떠러지 근처였다. 모래기 해변 근처의 막다른 길이었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푸른색과 붉은색 경광등이 어지럽게 돌아가며 밤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상우의 승합차는 모래사장 입구에 비스듬히 처박혀 있었다.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고 차 안은 비어 있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으로 뛰어갔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다. 발이 모래에 푹푹 빠져 걷기가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기,
저기 봐요. 저 멀리 파도가 들이치는 바위 언덕 위에 그림자가 보였다. 경찰들의 서치라이트가 그곳을 비추자 소연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산발이 되어 휘날렸고 얇은 잠옷 바람에 맨발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민준이가 안겨 있었다. 오지마, 오지마. 소연이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 덫에 걸린 야수의 절규였다. 민준이는 소연의 품에 갇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조용히 해. 우린 집에 못 가. 저들이 우리를 갈라놓을 거야. 소연은 민준이를 더욱 세게 껴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뒤는 바로 낭떠러지였다. 검은 파도가 혀를 날름거리며 바위를 때리고 있었다. 한 발짝만 더 뒤로 가면 두 사람 모두 바다로 추락할 상황이었다. 경찰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이소연 씨, 진정하세요.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대화합시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 다 한패잖아.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제 내 아들까지 뺏어가려고. 소연은 울부짖었다. 그녀는 현실과 망상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죽은 전 남편과 지금의 상황을 혼동하고 있는 듯했다. 상우가 울면서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소연아, 나야, 상우야, 제발 이러지 마. 민준이 무서워하잖아. 응, 상우를 본 소연의 눈이 흔들렸다. 상우 씨, 그래, 나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아무도 당신 안 데려가.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리로 와. 상우의 필사적인 설득에 소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교차했다. 그녀는 잠시 주춤하는 듯 싶더니 다시 나를 노려보았다. 아니야, 저 여자가 있는 한 안 돼. 저 늙은 여자가 다 망쳤어. 내 완벽한 인생을. 그녀는 다시 뒤로 물러섰다. 발 뒤꿈치가 허공에 걸쳤다. 돌멩이 하나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안 돼. 내가 비명을 질렀다. 내 눈앞에서 손자가 사라질 위기였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다. 소연아,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떠날게. 내가 집에서 나갈게. 제발 민준이는 나다오. 제발. 나는 모래밭에 머리를 박고 빌었다. 차가운 모래알이 이마에 박혔다. 내 통곡 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그때 한 여경이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총 대신 두 손을 펴보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소연 씨, 아이를 보세요. 아이가 떨고 있잖아요. 당신은 좋은 엄마잖아요. 아이를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엄마라는 단어가 소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멍하니 품 안에 민준이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이는 울고 있었다. 그 큰 눈망울에 가득 찬 것은 공포였지만 동시에 엄마를 향한 애원이기도 했다. 엄마, 나 아파. 민준이의 작은 목소리. 그 순간 소연의 눈동자에 어려있던 광기가 서서히 걷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깊고 깊은 슬픔이 차올랐다. 그녀의 팔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는 마치 꿈에서 깬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찰차의 불빛, 울고 있는 남편, 무릎 꿇은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떨고 있는 아들. 그녀의 손이 스르르 풀렸다. 민준아. 그 틈을 타 민준이가 소연의 품에서 빠져나와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아빠, 아이는 내 품에 안겼다. 따뜻하고 작은 몸, 살아있었다. 나는 아이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오열했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민준이를 놓아준 소연은 그대로 벼랑 끝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소연아, 이리 와. 상우가 소리쳤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우를 보았다. 그리고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작별의 미소였다. 미안해, 상우 씨. 나는 고장 난 사람이야.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소연은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녀를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에워쌌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상우가 달려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소연은 법원의 명령과 상우의 동의하에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과 자해 시도, 그리고 깊은 우울증이 참작되었다. 민준이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은 예전 같지 않았다. 소연이 그토록 집착했던 완벽한 정리정돈은 흐트러졌지만 집 안 곳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서늘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바다 베이커리에는 다시 빵 굽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 상우는 기계처럼 일했다. 새벽 3시에 나와 밤 12시가 넘도록 빵을 굽고 또 구웠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그의 손길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엉겨 있었다. 그는 말을 잃었다. 가끔 5분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볼 때면 내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다. 민준이도 말이 없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내 품을 파고들었다. 할머니, 엄마가 나를 데려가려고 해. 나는 식은땀에 젖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밤을 지새웠다.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지만 모두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 하나씩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동해안 도로변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가게에서 행주로 진열대를 닫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지역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XX 요양병원입니다. 이순옥 보호자님 되시나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상냥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네, 제가 시어머니입니다만 무슨 일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이소연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이제 의사소통도 원활하세요. 환자분께서 가족분들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연을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것은 묻어두었던 공포를 다시 꺼내는 일이었다. 나는 거절하고 싶었다. 이대로 영영 모른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옆에서 밀가루 포대를 나르던 상우가 멈칫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가보지요. 우리는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굽이진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병원은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얀 건물과 잘 정돈된 정원.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섬 같았다. 면회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설악산의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창가에 소연이 앉아 있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윤기 흐르던 긴 생머리는 짧게 잘려 귓불 위에서 찰랑거렸고 항상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화려한 옷 대신 환자복을 입고 있는 그녀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소연아, 상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살기로 번득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고 어두운 우물 같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다. 상우 씨, 어머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다. 상우가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미워했던 것이 괴물이었는지 아니면
상처받은 인간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 세 잔이 놓여 있었다. 소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보육원 문 앞에 버려졌대요.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 여자였던 그녀의 과거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보육원에서는 사랑받으려면 쓸모 있는 아이가 되어야 했어요. 울면 안 됐고, 항상 웃어야 했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밥을 더 주고, 그래야 입양될 기회가 생기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웠어요. 완벽한 아이, 착한 아이 연기를 하는 법을요.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른이 되어서 지훈 씨를 만났어요. 나보다 10살이나 많고 돈도 많고 자상한 사람. 그 사람은 저에게 처음으로 안전함을 줬어요. 저는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고 했어요.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그런데 그게 지훈 씨를 숨막히게 했나 봐요.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찻잔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지훈 씨가 그랬어요. 너는 가짜야. 너는 껍데기만 인간이야. 이혼해.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 말이 보육원 원장님이 저를 혼낼 때 하던 말과 똑같았어요. 너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계단 위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제가 지훈 씨를 밀치고 있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나고 조용해졌어요. 소연아, 무서웠어요. 살인자가 되면 민준이를 뺏기니까.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사고로 위장했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상우 씨를 만났을 때 이번에야말로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거가 자꾸 저를 쫓아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눈치채셨을 때 저는 어머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제 성을 무너뜨리는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친년처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연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붉은 구두를 신은 마녀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사랑받고 싶어서, 버려지기 싫어서 발버둥치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가엾은 어린 소녀가 보일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됐다, 이제 됐다, 아가야. 내 죄는 법이 심판하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너를 용서하마. 너도 얼마나 아팠겠니. 상우도 우리 곁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셋이서 엉엉 울었다. 병실의 하얀 벽이 우리의 통곡 소리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다시 시간이 흘렀다. 소연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그녀가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 바다 베이커리는 활기를 되찾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민준이와 함께 빵을 굽고 있었다. 민준이는 이제 제법 씩씩해졌다. 볼에 밀가루를 묻히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별 모양 쿠키를 찍어내는 아이의 모습은 천사 같았다. 할머니, 이거 봐요. 별이에요. 민준이가 갓 구운 빵 위에 하얀 슈가 파우더를 뿌리며 환호했다. 눈처럼 내리는 설탕 가루가 빵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다. 나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우리 민준이가 만든 게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갑자기 민준이가 동작을 멈췄다. 아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다. 할머니, 응.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이제 안 아파요. 아이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 끔찍한 기억 속에서도 아이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럼 엄마는 지금 마음의 감기를 치료하고 있어. 아주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단다. 민준이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엄마가 공부를 다 마치고 웃으면서 올 거야.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할머니가 약속하마. 민준이는 내 품에 얼굴을 비비며 안도했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상우가 밖에서 배달 트럭에 빵을 싣고 있었다. 그는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지만 이제 더 이상 절망적인 표정은 짓지 않는다. 가게 문을 닫고 나는 홀로 바닷가로 나갔다. 해질녘의 동해는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파도는 끝없이 밀려와 모래사장의 흔적을 지우고 또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냈다. 나는 주머니에서 조약돌 하나를 꺼냈다. 모나고 거칠었던 돌멩이가 오랜 세월 파도에 씻겨 둥글게 변한 것이었다. 완벽한 것은 없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누군가는 상처를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누군가는 그 가면을 벗기기 위해 싸운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흉터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나는 손에 쥔 조약돌을 힘껏 바다를 향해 던졌다. 첨벙. 돌멩이는 물수제비를 뜨며 몇 번 튀어오르다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나의 미움도, 소연의 집착도, 우리 가족의 아픔도 저 파도에 씻겨 내려가기를. 그리고 언젠가 소연이 돌아오는 날 따뜻한 갓 구운 빵 하나를 건네며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비릿하지만 상쾌한 살아있는 바다의 냄새였다. 나는 옷깃을 여미고 불이 켜진 따뜻한 우리 집 빵 굽는 냄새가 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